11번 자료 수집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클라이언트 개인에만 초점을 두어 정보를 수집한다. 그렇진 않죠. 개인 아니라 가족, 주변 상황도 다 수집해야죠.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므로 검사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다다익선,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검사 결과가 더 정확하게 되겠죠. 초기 면접은 비구조화된 양식만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구조화된 장식도 상관이 없고 비구조화된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만을 수집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 것도 많이 수집하면 할수록 좋죠. 객관적 자료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주관적인 인식이 담긴 자료도 포함하여 수집한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외형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내면의 세계도 자료에 담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클라이언트로부터 얻은 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클라이언트가 직접 작성한 자료만 의존한다. 그렇지 않죠.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직접 작성한 것은 자기가 감추고 싶은 이야기는 다 작성하지 않겠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은 초기 단계 과업의 하나로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야 개입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잡을 수 있죠. 개입 계획을. 그래서 정확히 한다. 명확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은 클라이언트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문제를 사정하게 되는데 자료 수집과 사정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렇죠. 상담하면서 그 자료도 작성했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자료 수집 목적은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자료가 정확해야죠. 그래서 자료 수집 목적은 계획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아마 이 앞전에도 이 양식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 1급 시험에 보면 주로 나온 문제가 또 나오고 비슷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비슷한 내용을 좀 확대해서 좀 작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지겹더라도 보시고 연구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1차 자료는 조사자가 직접 수집해서 작성한 원형 그대로 자료다. 그리고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수정 가공한 자료다. 그래서 1차 자료보다는 2차 자료는 주로 논문이나 학술지 같은 데 많이 기재를 하죠. 그 다음에 존재 형식에 따라 다르다. 어떻게 달라지냐? 양적 자료면 특히 양적 논문이 되겠죠. 그 수치와 통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실적 연구는 수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게 내면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음성이나 문자, 영상 등 그런 것이 질적 논문의 질적 자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헌 연구법 보면은 뭐 책이나 논문, 통계 자료 등에서 문헌을 수집하는 연구다. 그 다음에 질문지법 이거 많죠. 뭐 설문지법도 있고 전화 면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서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이 있거든요. 설문지 같은 건 특히. 그래서 개방형이란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것이고요. 폐쇄형은 객관식 예, 아니요. 1번, 2번, 3번, 4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면접법. 이거는 면접에서 또 많은 연구했죠. 대화법이랄지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관찰법. 이것도 쭉 체험해서 직접 관찰하고 하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실험법 등등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이걸 시간을 좀 두고 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눈으로 쑥 한번 훑어보십시오. 자, 자료 수집과 사정. 클라이언트 욕구와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다. 기초 단계로서 최초의 접촉에서 제시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문제 형성, 정보를 분석하여 전문적 시각에서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다. 가계도는 2, 3세대 가족 도표를 작성하는 것인데 주로 3세대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른들이 자녀 결혼식 할 때 그 집에 가계도를 봤는데 어디로 가냐? 3대를 봤어.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가족, 그 다음에 형제 가족들 그렇게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거 무시되고 살지만 그 다음에 생태도 의미 있는 관계와 체계들을 도표로 작성한 것이다. 이 생태도는 개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현상, 사회적 뭐 자원 그런 거 다 적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좀 스케일이 좀 크죠. 자, 소시오그램 주로 청소년 시기를 다룰 때 쓰는 것인데 청소년 개인과 누구하고 친하냐
뭐 안 친하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연합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가격을 한번 볼까요? 사각형은 남자로 보고요. 원형은 여자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빠가 돌아가셨네요. 70세대 사망했고 엄마는 현재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1세대, 2세대 이게 3세대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 밑에서 자녀가 나는데 아들이 있네요. 아들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이 12살이고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은 보니까 죽었네요. 아, 시각장애인이네요. 그 다음에 부인은 38세. 거기에 태어난 아이가 20세, 16세 때. 네, 그렇게 봐야지겠네요. 그 다음에 생태도. 봉수는 14살 먹었는데, 이 관련된 것은 아버지와 관계가 아주 안 좋다. 그 다음에 복지관에 있는 친구가 아주 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도표가 이런 식으로 된 것을 나중에 다 설명되어 있는데, 이건 일일이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우니까 생태도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주변 상황을 쭉 적은 것이다가,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소시오그램. 소시오그램은 간접적 질문 또는 생활 과정을 관찰하여 누구와 가까우며 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선으로 한 도표다. 집단 내 인간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겨우도식, 우인도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은 상호는 철수하고 친하다, 상호결은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집단 교우관계 얼마 좋은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복잡하죠. 상호는 상철이하고 친하다, 뭐 홍식이 이렇게 친하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도 점선이나 표로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알려면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시오그램은 이런 것이다. 누구하고 가까우며 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동물이다. 도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사회복 실천에서 전문적 관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는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면 안 된다. 자신의 정서를 같이 클라이언트 흥분하면 안 되겠죠. 자신의 정서 반응을 통제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는 전문성에 비롯한 권위를 가진다. 전문성 권위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죠.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사이에 합의된 목적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계획을 잡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종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이 있다. 무제한을 할 수 없죠. 시간적 제한이 있어야 되죠. 사회복지와 클라이언트는 반드시 사회간의 이익에 헌신하는 관계다. 사회복지 이익보다는 클라이언트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의 특징은 클라이언트의 도움을 요청하고 사회복지는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적 관계이다. 자, 의도적인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제한적이어야 되고 클라이언트에게는 헌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권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제된 관계.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가 같이 정서적으로 막 표출을 너무 심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살펴볼까요? 1900년대 전후에서 의료적 개념에서 패러다임이 일어났죠. 그때가 뭐냐면 진단주의, 프로이트의 그 정신 역동성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패러다임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1960년대 생태적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이루어졌고 1980년은 소비자 중심 패러다임, 통합적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돼 있죠. 1960년 이전에 전통적 사회복 실천에서 의료적 개념에서 진단과 치료 개념을 실천해 오다가 1960년에는 환경적 요인이 관심을 갖고서 심리치료적 접근의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생태적 개념의 패러다임이 이루어졌고 1980년대는 클라이언트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는 소비자 중심 패러다임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이렇게 3단계로 딱 그 패러다임이 이루어졌다. 표로 잘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 전문가적 목적과 이해를 기초로 한 타인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경청. 자료를 찾아 의미있게 조합하는 능력. 전문적 원조관계. 그래서 뭐냐면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 그리고 또 해석해야 되고 관련 이론이나 진단 방법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전문적 원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신뢰관계를 획득하는 기술에는 민감한 정서적 주제를 지지적 방식으로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갈등 관계를 중재하고 협상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막 중재자, 뭐 중개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자, 사회복직은 전문직인가? 사회복직은 전문가인가? 누가 있냐면 이 사람이 플렉스너예요. 이 사람이 사회복지는 전문가 아니다. 그 5가지 요약했는데 사회복지는 사회과학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다. 독자적이고 명확한 지식체계 및 전수할 만한 전문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 없다. 그래 우리 다 개발했잖아요. 지금은. 그 다음에 정부 책임 아래 실시되는 교육 및 전문적인 자격제도가 없다. 지금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이 다 도입돼 있죠.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그다음에 전문적 조직체계가 없다. 왜 없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다 했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다음에 5번 전문적 실태에 대한 강령이 없다. 왜 지금 강령 다 만들었잖아요. 사회복지 윤리강령, 클라이언트 윤리강령 중중중. 그래가지고 즉 사회복지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계가 없고 사회복지 업무는 너무 넓고 다양하며 짜임새 있고 목적적으로 조직된 교육적 훈련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플렉스나 진단 내렸고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 기본 이론을 구축하고 프로이드의 진단주의라는 이론을 메리 리치먼트가 사회 진단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영역 1. 교육훈련 도입했어요. 1919년 7개의 사회복지 전문 대학원을 설립했고 그 다음에 2.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의 정교화 이것은 우회 방문은 슈퍼비전 제공했었고 보수체계를 성립했다. 그때부터 급여를 줬죠. 무보수에서. 그 다음에 전문가 조직의 건설, 미국의 사회복지사 협회,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정, 사회복지 복지 교육 강화, 사회사업과 자격기준 엄격화,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의 정교화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전문적 관계의 특징, 의도적 목적성,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합의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그 목적이 있죠. 서로 합의가 목적을 위해서 서로 합의하는 것이죠. 시간 제한적 관계, 한정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관계로 종료가 전제돼야 한다. 무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헌신,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클라이언트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며 객관성과 자기인식에 기초하여 관계를 형성한다. 뭐 둘 다 사회복지사도 이익을 추구하고 클라이언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헌신해야 한다. 권위성, 사회복지는 특화된 지식 및 기술을 그리고 전문적 윤리강령에서 비롯된 권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권위가 있어야지 클라이언트 권위 있으면 안 되겠죠. 통제된 관계, 사회복지사는 개입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성 항상 중요한 것이죠. 자기 자신의 감정, 반응, 충동을 지각하고 그 책임을 진다. 그래서 웬만하면 객관성을 유지하고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마라. 그 뜻입니다. 자,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관계 형성의 구성 요소, 타인에 대한 관심과 원조 의지, 헌신과 의무, 그 다음에 권위와 권한, 진실성과 일치성, 그다음에 구체성,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 등의 자신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직접성,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가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감정이나 경험의 차이를 표현하고 피드백하는 능력이다. 직접적으로. 자기 노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이입,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그의 경험을 나누며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의 자질, 성숙감, 창조성, 자기 관찰하는 능력, 용기, 민감성 등이 있습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볼까요? 전문적 원조 관계 특성은 첫째, 전문적 관계는 인정되고 합의된 목적을 있어야 한다. 목적, 합의된 목적. 그 다음에 둘째, 전문적 관계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셋째, 전문적 관계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넷째, 전문적 관계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클라이언트 권위가 아니라 사회복지 권위가 있어야죠. 다섯 번째, 전문적 관계는 통제된 관계다. 사회복지가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죠. 자, 여기서는 이제 큰 타이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적 기본 요소는 뭐가 있냐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떠오르는 열망, 자, 헌신과 의무, 자신의 문제, 그 다음에 수용과 기대, 비신바적 태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감정이입, 그 다음에 권위와 권한,
사회복지는 일정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함으로써 일정한 지위에 있음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진실성과 일치성. 진실성은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순수해질 능력이며 일치성은 워커가 클라이언트 관계 형성 시 일관되고 정직한 개방을 유지하고 대화 내용과 행동이 일치한다. 언행 일치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다시 워커의 성숙. 워커는 자신을 성장하고 발전한 인간이다. 클라이언트 창조성. 자신의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방적 사고를 갖게 한다. 용기. 다양한 위험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민감성. 클라이언트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결정. 클라이언트는 긍정적 변화를 위해 워커는 존중과 인내를 갖고 변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13번. 일반 체계 이론에서 체계 적용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투입, 산출, 환류, 전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투입이란 것이 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입이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모든 체계와 과업 관련 투입과 유지 관련 투입을 말한다. 과업 관련 투입의 대상 체계가 관심을 갖는 지각 욕구, 문제 혹은 기회에서 발생한다. 유지 관련 투입은 체계가 지각된 요구를 충족하거나 문제를 다루고 또는 기회를 모색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다. 좀 말이 어렵죠? 간단해요. 에너지와 정보를 받아들인다. 체계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풀어서 쓰니까 이렇게 어렵죠. 간단합니다. 투입은 아까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전환이란 투입을 산출로 변환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구조적 배열을 말한다. 그래서 이 구조적 배열은 구조와 기능으로 구성되는데 구조란 무엇인가? 체계들 사이에서 혹은 체계 내 사회적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비공식 형태를 말한다. 여기서 역할, 목표, 서비스 계획안, 장소, 공식, 행정적 준비, 가치, 다른 체계 유대 등 포함된다. 기능이란 체계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실제 행동으로서 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수평적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경계를 넘어 두 체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수직적 상호작용을 한다. 굉장히 어렵죠. 겁나 어렵죠. 뭔 말인지 뭔지 나도 이걸 보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간단해요. 투입을 산출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전환시키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유입된 에너지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투입체계 활용된 게다. 바꾼다 산출로 바꾼다 이거죠.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렇게 말은 그럴싸하게 썼지만 제가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핵심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출, 아웃풋이라고 하죠. 투입된 자원을 전환 과정을 내놓은 결과물이다. 즉, 과업 관련 투입은 유지 관련 투입으로 가동되는 전환 과정을 통해 산출을 낳게 된다. 산출은 과업 산출, 유지 산출, 소모로 분리된다. 처리 과정의 진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경에 반응하는데 이와 같은 전환 과정을 거쳐 배출되는 결과를 말한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앞에 어벌싸한 이야기는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눈으로 이해하고 지나치고요. 인풋, 아웃풋, 전환, 그다음 환류, 피드백 그렇게만 핵심적인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환류, 체계의 투입이 발생하면 체계 내에 그에 대응하는 일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행동의 결과를 다시 체계에 투입하여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바퀴 돌린다는 얘기죠. 체계에 반응하는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체계에 대해 투입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환류를 통해 다시 투입으로 작용한다. 이것도 말이 겁나 어렵죠. 겁나. 왜 이렇게 어렵게 쓴지는 모르겠지만 겁나 어려워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투입, 전환, 1번, 2번, 그 다음에 뭘 인풋 했으면 여기서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아웃풋 나해지고 이것이 다시 한 바퀴 돌아가는 거. 이거를 체계 행동적 특성, 투입 산출 전환, 투입 전환 산출 피드백. 자, 이것도 봅시다. 투입 갔다가 전환 과정으로 갔다가 또 산출로 갔다가 또 환류 피드백을 갔다가 이것이 또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투입은 클라이언트나 자원봉사, 사회복사가 일단 투입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개입을 한다. 전환시키려고. 그 다음에 개입하고 난 뒤에 산출이 뭐냐, 결과물, 개입 결과가 뭐냐. 그래가지고서 평가나 피드백 그런 것을 내는다 이거죠. 말이 풀었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히 쉬운 거죠.
예, 이렇게 투입인 게 뭐냐? 뭐 에너지냐, 정보냐, 무슨 뭐 클라이언트냐, 자원봉사냐,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전환하는 것을 전환하는 것 프로그램 진행 아니면 계획 과정 뭐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 예, 평가를 어떻게 내느냐 평가물 그다음에 여기서 완료시키는 평가 그래가지고 피드백을 준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사회복 실천에서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어, 복지관의 이용자 중에서는 자발적인 클라이언트 있는가 하면 비자발적 클라이언트 있습니다. 비자발적의 대표적인 이용자는 아마 청소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엄마 손에 끌려서 오는 학생들이 많죠. 그 다음에 2번 사회복사는 전문성의 바탕을 둔 권위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 아니죠. 전문성 있는 것을 권위가 있는 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상세히 설명해 줘야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사의 문화적 차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사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 이것은 맞습니다. 서로 합의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한 목적을 위해 클라이언트가 진실을 감추는 것은 필수적으로 허용된다. 아닙니다. 이것은 설령 정보 제공에 클라이언트에게 뭐 자존심 상하거나 껄끄러운 정보를 할지라도 사회복사는 그걸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클라이언트 몫입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 실천의 관계의 개념 및 기본 요소. 사회복 실천 관계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 간의 혹은 사회자원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연결 통로다. 아마 중개자 역할이죠. 이것이.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전문가로서 태도, 특성, 행동 방식 갖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아인식이 필요하다. 전문적 기본 요소로서는 13개가 있거든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도우의 열망, 클라이언트를 이해한다, 클라이언트 존경해라, 진실성과 일치성, 언행일치, 구체성, 대응 또는 직면할 줄 알아야 되고, 직접성도 있어야 되고, 자아 노출, 따뜻함, 자아 실현, 권위, 헌신과 의무, 감정 이입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관계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통제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태도 및 감정의 상호작용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 자, 사회복지사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제도적인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가짐으로써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지는 클라이언트에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온정하게 기본 원리.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때는 기대하는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 한 개인의 처우 바라기는 욕구, 자신의 감정을 교환하고자 하는 욕구, 의사결정 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 자기 비밀을 가지고 싶은 욕구. 이 앞에 다 설명했던 내용인데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돼요. 15번 사회복지 실천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개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로 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특정한 역할 관계가 있다. 목적도 같고 활동도 같습니다. 3번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을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목적은 클라이언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 한다. 목적이 어려면 기간이나 내용이 제한되지 않는 활동이다. 그렇지 않죠? 무제한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5번. 자, 사회복지 실천 면접.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문제를 이해하고 원전되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전문적인 대화다. 면접은 전문적 관계를 바탕을 두고 정보 수집, 과업 수행,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 등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다. 시간 제약이라고 나와 있죠.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다. 3번 면접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다. 문제 파악 위해서. 그 다음에 면접은 실천을 위한 정보 수집 도구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의 치료 효과도 확보되어 있다. 뭐 상담 치료가 될 수도 있겠죠. 5번 면접에는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며 면담 내용도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 혹은 전후관계에서 한정된다. 6번 면접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목적 지향적 활동이며 의사소통은 개인 목적에 관련된 내용들로 제한된다. 7번 면접은 사회사과와 클라이언트가 목적 달성을 위해 같이 활동하지만 한정적이고 계약적인 활동으로 상호 합의한 상태에서 수행돼야 한다. 8번 면접자, 사회복사학과와 피면접자, 클라이언트가 각각 특정한 역할을 구정하고 그 역할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특수한 역할관계를 기초한다. 특수한 역할관계죠. 뭐 가불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교육자, 교사 역할 그런 식으로 특별한 역할을 갖고 있죠. 9번 사회복지 실천 면접은 공식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으로 계획성, 역할의 명확성, 내용의 일관성, 통일성을 갖는다. 자, 그러면 면접의 질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질문. 체계적인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사회사 면접에서 응답자가 원하는 대답을 표현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예, 아니요 또는 사지 선택과 같은 주어진 선택지에서 고르는 것을 허용하는 폐쇄형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직업을 구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뭐 그렇게 한다든가. 왜 당신은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게 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묻거나 그것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면 뭐 이것은 개방형 질문이 되겠죠. 자, 폐쇄형 질문 한번 살펴봅시다.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 오늘적 디저트로 용암 케이크를 먹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네 그렇게 대답이겠죠. 그러면 개방형 질문으로 바꿔서 오늘적 디저트는 뭐 먹을까? 그러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말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슈퍼마켓에서 과일을 사십니까? 살지 안 살지는 예 사겠습니다. 그걸 끝이야. 그러나 오늘 슈퍼마켓에서 무엇을 사려고 하십니까? 네, 무엇도 사고 무엇도 사고 무엇도 사고 여러 가지 계속 말이 이어지겠죠. 자, 마리나 베이에 가시나요? 예, 아니면 안 갑니다. 싱가포르 오면 어디를 방문할 예정인가요? 네, 마리나 베이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렇게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 일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아니면 싫습니다. 뭐 그렇게 그곳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랍니까? 그러면 무엇이 이런 것이 좋았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수정될 사항 같다라고 구구절절히 말이 나오겠죠. 자, 개방이 또 한 번 알아봅시다. 개방형 질문은 심층적 분수 연구. 왜냐하면 본인 이야기가 예, 아니요로 끝나게 하겠더라. 내면인 것이 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폐쇄형은 표본이 많은 서베이 같은 거, 사지선다형.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런 식의. 그 다음에 1대1 면접조사. 그 다음에 그 폐쇄형 질문에서는 다양한 조사 유형을 쉽게 할 수 있다. 면접조사나 자기보고식 등. 그 다음에 연구 초기 단계 탐색 연구나 폐쇄형 문항 질문을 위한 예비조사. 그 다음에 정의된 범주 내에서 결과를 비교 연구할 수 있다. 응답자들의 구체이고 세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개방형. 속에 있는 사람 다 알 수가 있으니까. 분석에 소요된 시간이 짧고 결과가 객관화 가능하다. 이건 수치화 되기 때문에. 이건 질적 연구, 이건 양적 연구. 논문으로 하면 질적 논문, 이건 양적 논문이 되겠죠. 뭐 수치와 통계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자, 사회복사는 일반적 혹은 구체적 질문을 받을 경우에는 장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수집된 정보의 근거를 두고서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 질문은 지나친 불안을 예방할 수 있다. 사회복사가 적극적으로 경청할 경우에 일반적 질문에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경청을 잘하라겠죠. 경청을 잘하겠죠. 구체적인 질문은 응답에서 구체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아니, 초면에 막 구체적으로 막 따져두고 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대답을 안 하죠. 사회복사는 면접 중에 기록해야 할지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기록해야 한다면 클라이언트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녹음, 비디오, 녹화 같은 거. 그다음에 사회복사는 면접 내용, 결과를 요약하고 자신의 피드백에 클라이언트를 참여하도록 한다. 면접이 계속될 경우 사회복사는 항상 다음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 체계와 함께 의도적인 질문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면접을 촉진할 책임이 있다. 사회복지 면접은 초기, 중간, 종결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단계는 구체적 활동 및 목적 성취에 관련이 있다.
면접 초기에는 왜 우리가 모였는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접촉 이유, 수행할 업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면접이 연속적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검토 등과 관련이 있다. 사회복지 면접 초기에는 업무 중간 단계로 면접 업무의 단계이다. 이건 뭐, 초기 단계 그렇지 뭐, 세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를 볼 수 있다. 사회복지 면접은 초기와 중간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변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편에서 저항과 결핍을 역적으로 누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접이 종결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면접 특징을 나타냈던 업무를 요약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이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사이의 의사소통은 정직성, 명확성, 상호존중, 문제해결 지향적, 다음에 업무에 대한 약속을 기울인다. 다음에 언제 만날까요? 그런 식으로. 16번 펄만이 사회복 실천에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욕구, 프로그램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행되는 프로그램, 장소는 문제 해결에 대한 서비스 공간의 물리적 공간, 전문가는 문제 해결의 전문가. 정답은 일단은 기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4P 펄만이 케이스워크에 구성하는 4개의 P를 실제로 공통된 것을 보고 있다.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사람, person. 그 다음에 사람과 환경 사이에 조정해서 요구하는 문제, problem. 케이스워크에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장소, place. 워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전개되는 처우 과정, 프로세스. 케이스워크의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4P는 펄만이 1957년 저서 케이스워크 문제 해결 과정에서 케이스워크의 준거 틀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그녀 케이스워크를 사람, 문제, 장소, 과정 4개의 가지를 P를 나타내서 표현하여 케이스워크 장면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로 준거 틀을 사용하며 설명하였다. 따라서 그녀에게 있어서 4가지의 P 형태는 명확화가 케이스 진단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 다시 한번 펄만의 4P가 있고 나중에 그 2개가 더 전부 포함됐거든요. 4P는 뭐냐면 문제, 사람, 장소, 과정, 그 다음에 뒤늦게 전문가하고 제공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4P 문제, 사회 환경의 조정이 필요한 적응 이상의 상태.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인 측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과정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관계를 통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 주는 과정. 그다음 장소는 문제를 가진 개인이 도움을 받으러 찾아오는 곳이다. 그다음에 여기서 전문가하고 제공을 했는데 2P를 개념을 해서 6P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17번 사회복 실천 면접에서 경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15번 한번 참조를 해보십시오. 뒤로 돌려서. 자, 클라이언트 진술을 즉각적으로 교정해주는 핵심이다. 면접은 이런 교정과 그런 건 아무 관련이 없죠. 클라이언트의 중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 중 하나다. 대화 중에서 다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죠. 클라이언트 표정이나 몸짓 관찰의 의미를 파악한다. 손짓발짓을 보고 그분이 심리 상태를 좀 파악할 수가 있죠. 클라이언트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려는 적극적 활동이기도 한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면접의 개념은 목적 지향적이다. 정보 수집, 과업을 위한 수행, 클라이언트 문제나 욕구 해결 등 목적을 수행하는 시간 제한적인 대화이다. 시간 제한적이라고 했죠. 특징을 보면 맥락이나 세팅,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한다. 한정적이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한 역할 관계에 규정되어야 한다. 공식적인 활동이다. 면접의 기술, 관찰, 경험, 질문. 관찰이란 어떤 것을 주목할 것인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다음 신체 언어, 처음 꺼내는 말과 종결의 말을 잘 보자. 화제 이동, 대화 중에 화제를 바꾸는 거. 반복된 주제의 제시, 진술의 불일치,
감추어진 의미, 침묵 등이 있습니다. 자, 경청은 클라이언트 이야기에 의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겠죠. 경청이 세 가지. 일단 바꿔서 말하기.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의 뜻에 맞춰 재진술, 바꿔서 말하는 거죠. 아, 그게 뭐 오늘 날씨 좋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앵무새처럼 다시 재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영, 말에 내포된 감정이나 태도를 이끌어내서 마치 거울처럼 당사자에게 보는 것. 요약,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축약해서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5번인데 4. 질문, 사회복사는 자신이 갖지 못하는 지식이나 경험을 마치 가진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질문에는 간략하고 직접적으로 대답해야 된다. 5. 면접에서 피한 질문, 복합적인 질문, 동시에 여러 개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유도용 질문, 그 다음에 왜 들어가는 질문, 모호한 질문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18번. 세대 간에 반복된 가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정 도구는 가계도, 생태도, 소시오그램, 생활력 도표,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 18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생태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1970년 하트만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맥락과 개인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 체계들과의 상호작용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사정도구이다. 개인 또는 가족의 삶 공간에서 존재하는 생태체계를 개인과 그 가족을 둘러싼 자원 또는 에너지 유입과 유출을 표시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용할 에너지가 무엇이고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환경 속에 인간을 초점을 두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속 생태지도, 개입 초기 가족을 사정하는 도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이라는 도구로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생태지도라고 한다. 생태지도를 그린 후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체계의 적응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외부 요인을 찾고 조정해야 할 갈등 요소가 무엇인지 또 연결할 것이 무엇인지 동원해야 할 자원을 찾아내는 것이다. 생태도의 기능, 가족생활 및 가족의 집단, 단체, 조직 그리고 다른 가족의 관계를 맺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각,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태학적 시각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다. 결혼 및 가족 상담, 입양과 위탁가정 연구 등의 다양한 상황에도 활용된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 위탁 가정에 대해서 뭐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알아야 되겠죠. 생태도는 기본적인 사회적 정보를 간편하게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사회력과 사례 기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생태도는 클라이언트가 모두에게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주도록 해주며 건설적인 변화를 더 잘 모색하도록 도와준다. 생태도는 특정 시간 동안 중요하게 일어난 상호작용에 대해서 스냅사진을 역할을 한다. 중요한 사진을 일일이 일기처럼 쓸 필요는 없는 거죠.